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작은 암세포를 덜어내고 남은 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언제나 차갑고 무거운 식사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식탁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우리 가족들을 한눈에 바라보시고는 했고,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은 식사를 하는 내내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가족들과의 밥 시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앉게 되셨어요. 더 이상 어른들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때의 어른들처럼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앉고 나신 후부터 예전에 다정하고 장난기 많던 우리 아빠라는 사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은 늘 화가 난 듯한 표정의 말없는 아저씨만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때부터 제게는 모든 것이 엄격한 통제와 교육 아래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안 계신 틈을 타 어머니께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허, 준석이 너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한 번은 그런 어머니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싫다고 말씀드렸다가 몇 대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피가 날 때까지 두드려 맞는 걸 할머니께서 발견하시고 부랴부랴 말리셨죠. 그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내 예쁜 새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냐고.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어머니의 뺨을 세게 내려치시던 할머니. 할머니께서 끼고 계시던 반지에 어머니의 뺨이 긁혀 작은 상처가 났고, 얇은 피부를 뚫고 새어나오는 붉은색의 핏방울을 보며 저는 양손으로 종아리를 부여잡은 채 바닥에 뒹굴며 엉엉 울었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5. 학교에선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씩씩하게 잘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멋진 골도 넣을 줄 아는 정상적인 성장 속도의 평범한 중학생이었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고, 학교에서와는 달리 아주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엉엉 우는 것 외에는 마음에 있는 말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아버지의 아이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모두가 저를 보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었어요. 넌 이제 공부만 해라 라고. 성적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메타작이었습니다. 얇은 나무 막대 같은 것을 회초리로 쓰셨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따로 회초리가 없으셨어요. 손에 잡히는 게 몽땅 회초리였습니다. 자꾸 성적이 떨어지자 아버지의 골프채 하나는 제 엉덩이 전용 몽둥이가 되어 있었고, 저는 왜 맞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던 사춘기 소년이었지만 단 한 번도 되돌아보지 못하고 묵묵히 메타작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러지 못했던 것에는 철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교 생활만 적극적으로 잘하면 저희 집은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매를 맞는다는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에 저는 저희 집이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내로라 하는 부자인 것은 물론이요, 살고 있던 지역에서 꽤나 알아주는 유지이셨습니다. 학교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성함을 말하면 모두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3명 중에 1명은 준석이 네가 그 사람의 아들이냐고 놀라기는 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오시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18 사춘기의 저는 그것이 싫지 않았어요. 싫을 수가 없었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늘 부족함이 없었고, 가끔 그런 것들로 친구들 앞에 생색을 내며 부러운 눈초리를 받는 것이 꼭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다는 친구들을 경양식 집에 데려가 실컷 먹이고, 기분 낸답시고 마음대로 백화점에 가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집에 들어가도 집에선 그 누구도 저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아버지 앞에 엉덩이를 내밀고 골프채로 맞아야 하는 것만 빼면 좋은 환경이었어요. 솔직히 돈이 없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 부유한 집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입고 먹고 쓰며 자랐던 학창시절은
제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평화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던 대학에 갔고 20살이 넘어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제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겨우 20을 넘긴 어린 대학생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아무렇지 않게 비싼 밥을 먹는 것들이 그때는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시 여기고 살았죠. 정말 가기 싫었던 군대, 친구들 하나둘 입대를 하고 제게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부정하던 어느 날, 친구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준서가, 너희 집 잘 사는데 군면제 같은 건 못하냐? 그 말에 희망을 품고 아버지께 그대로 말씀드렸다가 도리어 역효과가 나 제 발로 입대 신청을 하고 군대를 가야 했던 지난날도 있었어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지 하던 그 숨막히는 말투와 표정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거짓말 같은,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한 군 생활이 끝이 나고 저녁을 하던 날 엉엉 울며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이 어쩜 그리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던지, 하물며 군 생활 도중 몇 번이나 휴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날들을 아버지 얼굴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을 하고 학교를 복귀했을 땐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바뀌어 있고 학교의 분위기와 학생들이 바뀌어 있고 세상이 낯설게 변해 있었지만 단 하나 아버지만큼은 변함없는 모습이셨습니다. 바뀌어버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웠지만 너무 변함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괴리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 24, 그녀를 만났습니다.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생머리를 질끈 묶고 어느 포장마차 앞 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있던 그녀. 끽해봐야 저와 동갑 정도 될 앳된 여자였습니다. 밤이 되어 제법 어두운 밤이었는데도 그녀의 주변으로는 누가 불을 환하게 켜두기라도 한 것처럼 반짝 눈부시게 빛이 났어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그 자태에 홀려버린 채 넋을 놓고 봤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포장마차라 함은 친구들 따라 우동을 먹거나 할 때 삼삼오오 둘러앉아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아무런 일행 없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를 소리나게 덜컹거리며 유난스레 자리에 앉으니 거리를 쓸고 다니던 빗자루를 내려둔 그 여인이 빗자루를 한쪽에 내려두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뭐 드려요? 우동 주세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눈이 부셨습니다.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었지만 야속하게도 손님이 몇 없어 금세 우동이 나왔고 테이블에 우동을 내려놓은 그 여인은 다시금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어댔습니다. 우동을 먹는 내내 제 머릿속은 요동쳤어요. 어떻게 더 말을 걸어볼지 방법을 몰라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우동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평범한 손님이 되어 그 자리를 뜨게 되었죠. 저는 그 후로 거의 매일을 그 포장마차에 찾아갔습니다. 포기를 몰랐지요. 주로 혼자 앉아 우동 한 그릇을 먹었고 간간히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데리고 닭똥집에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저의 시선은 오로지 그 여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장마차 문이 닳도록 드나들기를 2주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찾아오는 제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동 한 그릇이 나오고 저는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볼 명분이 없어진 것에 아쉬워하며 한 젓가락을 뜨던 순간 다시 그 여인이 제 자리 앞에 우뚝 멈춰섰어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쳐다보니 툭 하고 소리나게 접시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접시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뭐라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만 넋을 놓고 보았습니다. 이모가 서비스래요. 매일 온다고. 뒤에 무슨 말을 더 한 것 같은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신경은 온통 아, 내가 자주 온 걸 알아봐 주는구나 하는 생각 따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골목으로 나갔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후 내쉬며 접시를 확인했습니다. 노란 계란말이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그 여인이 만들어준 계란말이도 아닌데 그저 제 테이블에 올려주기만 하고 간 것뿐인데 왜 그렇게 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살 녹는 계란말이를 입안 가득 베어물고
우동 국물을 그릇째로 들이마시던 그때였어요.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몇몇의 남자들이 찾아와 당장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소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단속반이었어요. 갑자기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포장마차 이모님은 어떻게 그러냐며 한 사람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모님에게 붙잡힌 정체 모를 남자는 우악슬의 의자를 도마 위로 집어던져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포장마차. 몇 없던 손님들은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달아났습니다. 계속되는 남자들의 폭력적인 움직임에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간 지폐가 공중에서 펄럭이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버린 포장마차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만 그 여인은 슬픔도 분노도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담기만 했어요.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줍는 그녀를 보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다가가 손을 막아서고 남은 음식물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음식물이 묻은 손가락이 무척이나 민망하고 무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내가 이 얼음공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해온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빈 포장마차에서 그 여인과 이모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첫 손님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던 그때 이모님의 언성이 높아지며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네가 그런 거라도 해서 밥값 정도는 해야지. 그 나이 먹도록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양심이 있어 없어? 공격적인 말에 걸어가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어 세우고 귀를 더 바짝 기울였습니다. 이모님이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일 일하고 있잖아요. 어쩐지 눈물에 젖어 있을 것 같은 목소리를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애가 탔어요. 빨리 저곳에서 저 여인을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님이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네가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첫날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할 줄만 알지. 손님들한테 살랑살랑 생글생글 웃을 줄 알기를 해. 네가 뭘 안다고? 이모님은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댔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지금 얼른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자를 당기는 순간 그 여인이 눈물로 붉게 물든 눈과 코를 하고서 잽싸게 뛰어나갔습니다. 분명 상처를 받고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일 테였습니다. 어서 와요 하며 도마 위로 젖은 행주를 소리나게 내려치는 이모님을 뒤로하고 그 여인이 울며 달려간 곳을 쫓아갔습니다. 한적한 골목의 어느 계단에서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훌쩍이고 있는 여인. 아래 위로 가엽게 들썩이는 그 어깨가 참으로 신경 쓰이더군요. 근처를 계속 배회하며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 그녀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기척에 저를 한번 쳐다본 여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울음을 그치지도 않았어요. 전 그렇게 그 여인의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 보석 같은 눈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다 울었어요? 훌쩍이는 소리가 잦아들 때쯤 용기 내어 건넨 한마디에 그녀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배시시 처음 보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그 여인의 미소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황급히 돌렸습니다. 제 다급한 몸놀림이 우스꽝스럽게 비춰진 건지 그녀가 엉덩이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왜요? 나 그렇게 못생겼어요? 놀라서 얼굴 돌려버릴 만큼? 아니요, 예뻐서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간 빠르게 뛰고 있는 이 심장까지 같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까 조심스러워 함부로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가야겠다고 고마웠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예쁘다는 말 대신 튀어나온 말은 멍청하게도 우동 같이 드실래요? 였고요. 그녀는 다시 원래의 표정이 되어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황급히 말을 바꾸어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돈가스는 어때요? 하는 말에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발장난을 치던 그녀. 그것이 어설프고 순수했던 저의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1일 일하고 연애를 시작한다던데 그때 저는 조금 저돌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선이었는데 영선 씨와 3번 정도 함께 밥을 먹던 날 저는 영선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영선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미 말을 놓기로 한 사이에 왜 다시 존댓말을 쓰느냐며 그런 말로 대답을 피하는 영선 씨의 양볼이 수줍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에 제 심장은 또 천천히를 모르고 빠르게 뛰어댔습니다. 영선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모님 댁에서 크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어야 했고 그 집 빨래는 몽땅 영선 씨가 직접 손으로 해야 했었다며 힘들었던 날들을 털어놓는 영선 씨가 참으로 딱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영선 씨에게 절대 먼저 곁을 떠나지 않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영선 씨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섰어요. 익숙한 번호판에 고개를 갸웃하던 찰나 뒷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준석이, 너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옆에 그 물건은 또 뭐고? 안녕하세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탐탁치 않은 얼굴로 영선 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와 언행이 심히 불편했어요. 왜 처음 보는 영선 씨 앞에서 저런 무례함을 보이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영선 씨의 손을 잡고 다시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도 안 드리고 가는 거냐고 착하게 물어오는 영선 씨에게 저 사람이 제 아버지인 게 너무 창피하다는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제가 영선 씨였더라면 무례한 발언을 하는 아버지께 기분이 상해서 서운한 말을 잔뜩 쏟아냈을 텐데 영선 씨는 오히려 저와 아버지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선 씨를 지켜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아무래도 아버지일 것 같다고. 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불러다 앉혀놓으시고는 영선 씨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 뒷조사를 하신 건지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나? 성적이 떨어졌다고 골프채로 엉덩이를 두들겨 패던 그때의 무서움과는 결이 다른 무서움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냐? 당장 헤어져라.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런 것을 만나고 있어? 너한테 하등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명 짧고 쥐뿔 없는 집안하고 엮여봤자 너 좋을 것 하나도 없다. 대학도 안 나와. 집도 없어. 돈도 없어.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시집도 안 간 여자애가 포장마차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 계속 만났다간 네가 아니라 그 물건을 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똑똑히 들어. 어떻게 인간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그의 아들이라는 게 몸서리치게 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영선 씨를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만 더 만났다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아버지께 그 여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사랑해서 만난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눈 한 번을 깜빡하지 않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몸속엔 사랑이라는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몸속엔 피 대신 돈이 흐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설득이 통하지 않으니 영선 씨에겐 미안해도 당분간은 숨어 다니며 방법을 찾아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은 진정하시지 않을까 하는 착각. 제가 어디서 무얼 하고 다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로 한 아버지의 레이더망에 저와 영선 씨가 걸려들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화가 난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영선 씨 고모네 포장마차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영선 씨가 있었더라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참을 수 없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골프채에 두드려 맞던 18의 제가 아니었어요.
다 망가져버린 포장마차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영선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선 씨, 우리 도망가자. 우리 아버지, 다음엔 정말 영선 씨 당신한테 이럴지 몰라. 창피하지만 그런 사람이 하필 내 아버지네. 미안해. 근데 나 영선 씨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아니, 절대 포기 못해. 내가 평생 지켜주기로 약속했잖아. 영선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이는 제게 영선 씨는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고모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날 거두어준 사람이라 미운 소리 한 번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날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고모를 괴롭혀주니 조금 속이 시원한 것도 있어. 라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비슷한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사랑하지만 죽도록 증오하는 그 마음. 한번 피어난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선 씨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대학도 중퇴했어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의 반대에 정면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시야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그 안에 계속 머물렀다가는 영선 씨와 헤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숨어 살면서부터는 저는 아예 저희 집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실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알아서 잘 살겠다고 걱정 마시라는 쪽지를 하나 남겨두었고요. 저의 나이 겨우 25을 바라보던 시절, 어른이 된 줄로 착각했던 저는 그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입고 먹고 자랐던 철부지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부유한 집안에 자라 남들 다 하는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서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할 줄 아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몸쓰는 일을 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남의 돈을 벌어다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육체적 노동이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선 씨 손을 잡고 도망치기 전날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 저는 그때와 다름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누리며 사는 것. 그것보다 제게 중요한 것은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영선 씨는 제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소중했던 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도망을 가서 지내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찾아낸 건지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을 시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살던 집에 몰래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영선 씨의 연락에 또 도망을 가야 했고 다니는 일터까지 쫓아온 낯선 이들의 그림자에 저희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네요. 숨고 도망가도 계속해서 찾아내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곳을 들키지 않고 둘이서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세 번째 도망간 어느 작은 집 평상에서 저는 영선 씨에게 늦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보석이 반짝이는 값비싼 반지를 선물하진 못했지만 꽃시장에 들러 좋아하는 튤립을 한아름 샀어요. 태어나 처음 사보는 꽃이었는데 꽃을 들고 버스를 타고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람들이 꼭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간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상 아래 몰래 숨겨두었던 꽃다발을 꺼내어 영선 씨에게 건네자 영선 씨는 금방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선 씨, 늦어서 미안해. 나와 결혼해 줄래요? 깜짝 놀랐다가 울상이 되었다가 환한 웃음으로 변하는 영선 씨의 얼굴이 참 사랑스러웠지요. 아, 이 여자 손잡고 도망오길 정말 잘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그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순수하고 맑은 여자를 위해 제 평생을 다 바치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한 가지 약속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살다가 아이를 갖고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될 때 그땐 꼭 우리 혼인신고도 같이 하자고 말이에요. 비록 다른 존재도 아닌 아버지로부터의 말도 안 되는 도망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는 영선 씨.
나의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꽤 잘 숨어 살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더 이상 우리를 찾는 것을 관두신 것인지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지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감이 들었던 걸까?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들었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그 감정은 지금도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생소하고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부부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마침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얼굴은 저를 닮고 흰 피부와 손발은 엄마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기다리던 혼인신고를 할 때가 찾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이다 뭐다 산모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시절엔 많이 열악했지요. 솔직히 그때 그런 것들이 지금만큼 잘 되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을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마음은 누구보다 아내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저는 일하러 가기 바빴고 아내는 아이를 같이 돌봐줄 사람 한 명 없이 치열한 육아와 혼자 하는 몸조리를 견뎌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아내는 힘든 몸을 이끌고 하루빨리 혼인신고를 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혼인신고를 하러 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러 간 동안 혼자라도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오겠다는 아내에게 그러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길로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통, 쪽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그 어떤 마지막 흔적 하나 없이 아내와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기다려도 보고 온 동네를 뒤져도 보고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가니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종보다는 집을 나가신 것 같다고. 왜?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저녁에 보자고 인사를 나눴던 아내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동네에서 집을 가끔 들여다봐 주시곤 했던 아주머니께서 제가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다니자 혀를 쯧쯧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왜 그 어여쁜 처녀를 부인 삼아 데리고 살면서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래, 동네 아무리 뒤져봐야 없어. 며칠째야. 그러다 희준 아빠도 몸 다 상해. 마음 비우고 새삼 살아. 들어보니까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애 낳았다고 바람 못 피우는 거 아니라 그러더만 요즘은. 혼인신고까지 안 했으니 걸릴 게 있겠어. 사는 형편도 어려운데 돈 좀 있는 양반이 애까지 데리고 오라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아주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저리 늘어놓으셨고 처음에는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차츰 제 머릿속에서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어떤 소식 하나 없이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버리니 어느새 저는 밤마다 다른 이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아내를 상상하고 있더군요. 결국 집을 뛰쳐나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내에게로 도망쳤던 제가 아내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몸이 힘든 일도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들어차면서부터 견딜 수 없는 노동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2사람을 잃었으니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할 틈 없게 정신없이 살게 해달라는 저의 부탁을 들은 아버지께선 헛기침을 2번 하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아버지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내와 같이 살면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제가 그때부터는 매일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리 매일 하루가 바쁘고 정신이 없었더라도 밤에 자려고 누우면 떠올라버리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에 술이 없으면 그 밤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가끔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 없어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함께 살던 마을을 기웃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주시는 동네 분들께 혹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았냐고 물었지만 모두 다 저의 헛된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골아터진 상처에 소금을 붓고 간신히 아물어가는 딱지를 제 손으로 뜯어내고 다시 상처를 만들어내는 동안 저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저의 가면 안에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악몽 같지만 무뎌져 버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세월은 무서운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저의 얼굴에도 크고 작은 주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무렵 아버지께선 길었던 삶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뵙게 된 대학병원 교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몸 잘 챙기고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라는 말씀을 안부 묻듯 남기고 가셨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홀린 듯이 그 줄을 넘기기 전에 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그제야 조금 멀쩡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분명 조금 우스운 마음으로 검진에 임했으나 결과가 나왔을 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위암이랍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어쩌면 죽기 전에 진심을 다해 웃는 일은 아내와 함께 살던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비관했지만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렇게 저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치료받고 빨리 병원 생활을 끝내자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런 저의 바람과는 달리 제 전담 의사라는 사람이 많이 걸리적거리는 유형이더군요. 진료를 받을 때마다 높은 톤과 수다스러운 말투로 폰을 빼놓기에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는데 어느 날의 회진 때는 그 의사를 따라 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엄청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과하게 살가우시죠? 항상 안병동에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더 밝은 기운 받고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세요. 처음에는 다들 불편해하시고 어색해 하시는데 나중엔 100이면 100 다 선생님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부어라 뒤에 말을 이어가려는데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도 들리는지 급하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나가는 바람에 뒷말은 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화근이 되었던 것일까요?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처음과는 달라졌지요. 아직 젊은 나이 같은데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명 되는 환자도 아니고 돌보는 환자가 꽤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을 빼놓지 않고 살갑게 대하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나도 저리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에 거울을 들여다보니 환갑을 넘어버린 우울한 표정을 한 중년의 사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울리지 않게 괜히 울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들여다보느라 바쁘시네요. 나도 환자분처럼 잘생기지려면 거울을 자주 봐야 되나? 언제 제 앞에 온 건지 말을 거는 담당이의 소리에 화들짝 놀란 마음을 숨기며 침착하게 거울을 내렸습니다. 손거울을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을 들켜버렸으니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죠. 제가 창피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차트를 보며 이것저것 질문을 하던 담당의가 내일 또 보자는 인사를 하며 병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피함에 이불을 몇 번 펄럭이다 손거울을 다시 들었어요. 또 보려던 것은 아니고 협탁에 놓으려던 참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다시 그 의사 선생이 고개를 빼꼼 내미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거울을 다시 들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근데 거울이 너무 작다. 제가 내일은 큰 걸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별소리를 다 하는 풍선 빠진 아이 같은 담당의 때문에 창피함에 성질이 나 거울을 던졌습니다. 깨질까 바닥으로 던지지는 못하고 제 무릎 위로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땐 전날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진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담당이를 보고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커다란 벽거울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직접 걸어주겠다고. 이쪽 벽 저쪽 벽 옮겨보며 한참 씨름하던 담당의가 어느 한쪽 벽에 거울을 걸어두고 마음에 드시냐며 물어오던 그때 해맑게 웃는 선생의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보고 놀라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땀까지 흘려가며 애쓸 일인가 싶다가도 정말 환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깊은 청년이라는 생각에 내심 기특하기도 했지요. 기계적인 의사들 수없이 봐왔지만 이토록 인간적인 의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괜히 회진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텅 빈 1인실 병실에 혼자 있는다는 게 외로운 일이라는 걸 그 선생님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쓸데없이 넓기만 한 병실에 가족도 친구도 아닌 담당이 한 명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 병실이 꽉 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프더니 정신이 많이 약해졌구나 싶다가도 또 회진 시간을 기다리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가 막바지에 들어설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병실 안에 갇힌 시간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길게만 느껴져 밖으로 산책을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쳐 나가려던 순간 로비 앞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아내, 영선 씨라는 것을. 멈칫해서 한참 망설이다 결국 인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로비 앞에 서 있던 아내와 제 담당 의사의 대화를 곱씹어야 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금방 간다니까. 그래도 엄마는 너 1분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왔지. 어이구, 우리 아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이야? 유난히 밝고 살가웠던 저의 담당 의사가 저의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던 모습.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진찰 때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38이라고 대답하는 담당 의사의 얼굴에서 그제야 어릴 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꾸만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아랫입술로 꾹꾹 눌렀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다시 볼 수 있을까? 늘 바래왔는데. 희준아. 네? 환자분, 저는 희준이가 아닙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마 이름을 바꿨겠지. 너 어머니 되는 분 성함이 이영선 맞지?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이름은 희준이었어. 내가 네 아비다. 처음엔 믿지 않던 희준이가 아내의 이름을 듣자마자 울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을 떠나갔던 아내의 이야기를 희준이에게 짧게 들려주며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없겠느냐 물으니 희준이가 곧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 말했어요. 당연히 만나셔야죠. 어머니께서도 사는 동안 아버지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왜 저를 떠나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저 동네 아주머니들의 뜬소문처럼 가난한 제가 싫어서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잡으러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태어나고 기쁨에 육아의 고단함에 아버님을 잠시 잊고 살았었지. 근데 하필이면 혼인신고하러 간 그곳에서 아버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던 거야. 어떻게 알고 그곳에 나타나신 건지. 아내는 이미 몇십 년이 지나버린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혼인신고하고 애 출생신고하면 평생토록 나하고 우리 아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내 아들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네가 다 망쳤다. 걔는 장차 내 사업을 물려받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온갖 좋은 것들만 누리고 살 아이다. 근데 그걸 그까짓 사랑이라는 감정 노름 하나로 망쳐놓고 싶으냐? 사랑하는 사람 앞길 막는 게 그게 니들이 말하는 사랑이야? 하시면서 지금 혼인신고하지 않고 떠나주기만 하면 준석 씨도 다시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애 키우는 데 부족한 없을 정도로 도와주시겠다고.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난날에 멍청했던 저 자신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왜 못했을까? 왜 더 이상 날 찾지 않는다고 안심했던 걸까? 이런 사람을 두고 난 왜 그런 멍청한 상상들이나 하며 결국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걸까? 미안해 준석 씨. 그때는 그게 준석 씨랑 희준이를 둘 다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떠나오고 후회 많이 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아니까. 정말 내가 미안해.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사과를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더 작아져 버린 나의 첫사랑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줄 겸 그리고 다시 함께 지낼 우리를 축하할 겸 바쁘다는 대학병원 의사를 불러 레스토랑에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지 5분도 채 안 되었을 때 호출이 있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연락이 왔고 저희 둘만 남게 되었지요. 세월에 변해버린 조금은 낯선 얼굴 속에서 나의 첫사랑을 찾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준이가 못 오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며 주머니 속에 준비했던 반지를 꺼냈어요. 그 시절 돈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프로포즈를 꼭 다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 커버린 아들의 축하와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혼인신고도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사는 요즘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도 결국에는 함께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분 1초가 너무 소중합니다. 요즘엔 회사도 나가기 싫을 정도예요. 지금 이 소중한 시간들이 부디 천천히 흘러가 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